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근대를 맞이하지 못했다. 이 말을 처음 들었던 게. 그렇습니다. 우리 근대는 일본 강점기, 통치 편의를 위해서 강제로 이식된 거였죠. 프랑스 혁명이 세계사적인 의미를 가진 이유는 왕이 백성 위에 군림하던 군주시대를 시민들 자신의 손으로 끝내고 공화국 시대를 스스로 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 역사가 많이 부러웠습니다. 백성이 시민이 되는 과정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했던 우리는 분단과 쿠데타와 군사정권을 거치며 색깔과 지역에 흔들리는 시민이 아니라 백성에 머무는 미숙한 민주주의를 최근까지도 겪어왔습니다. 이번 대선의 의미가 각별한 건 그래서입니다. 정치가 머뭇거리고 우왕좌왕할 때 시민이 먼저 거리로 나섰고 시민들이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헌법 질서 내에서 평화적으로 단지하는 역사를 시민들의 손으로 직접 이뤄낸 겁니다. 이제 저는 프랑스 혁명이 부럽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스스로를 대견해하며 각자 맛있는 고기 많이 먹읍시다. 김호준 생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는 음악 문리버 티파니에서의 아침 주제가죠. 을 선정하려고 했다가 뭔가 지나치게 서정적이고 지나치게 아름답다. 뉴스공장과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진짜 축하송은 이겁니다. 역시 뉴스공장 이렇게 경박하고 뭔가 근본이 없는 느낌이신 게. 네, 아침잠을 깨워줍니다. 네. 우리가 직접 살고 있는 시간대여서 이 어떤 역사적 의미를 추후에 갖게 될지 실감이 잘 안 나는 게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이 과정 전체 한 8, 9개월 됩니다. 예. 네, 최순실 게이트 시작부터 보면 네. 그렇죠. 그 한 8, 9개월은 제 생각엔 앞으로 3.1 운동, 4.19 혁명, 그런 버금가는 역사적 의미가 부여될 그런 사건이었다. 네, 시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린 겁니다. 그리고 새 대통령을 뽑았고요. 이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 또 거의 틀림없는 게 다른 나라에서도 뭐 독재나 뭐 부정부패나 뭐 폭정 이런 걸로 실각하게 되는 대통령들이 있었어요. 예, 있었는데 그 과정이 거의 예외 없이 폭력이 동반되고 그리고 사상자가 생기고 엄청난 혼란이 있죠. 예. 근데 시민들이 현직 대통령을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탄핵을 시키고 헌법 테두리 내에서 다음 정부를 탄생시킨 사례는 제가 아는 한은 없어요. 예. 그래서 다른 나라 역사책에도 등장하는 사례가 될 거다. 예. 해서 저는 우리 스스로 대견해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고기를 먹을 겁니다. 어제는 안 드셨나요? 항상 먹었지만. 새로운 일인 것처럼 지금. 항상 그렇지만 오늘은 고기를 좀 맛있는 부위로 집중적으로 먹을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스스로 대견해야 하고 스스로 박수 쳐도 되는 지난 8, 9개월이었다 말씀드리고. 자, 그럼 짧게 오늘 또 갈 길이 바쁘거든요. 네, 여러분들 나오시기 때문에 짧게 어제 하루 아마도 오늘까지가 각 당의 5당 안배해서 저희가 다루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부터는 내일부터는 제 맘대로 할 거고요. 자, 문재인 당선 사실상 확정되는 9시였던가요, 어제? 아니요, 11시였던가요? 출구조사 결과 보고 사실상 결정이 확정됐다라고 봐서 문재인 후보가 당사를 찾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회로요? 그때는 이제 당. 네. 예. 당과 당원들에게 메시지를 낸 것이고, 대국민 메시지는 광화문 광장에서. 예, 밤 11시 45분 정도에 광화문 광장 찾았습니다. 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의로운 나라, 통합의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해 주신 위대한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내일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는 통합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원칙을 지키고 국민이 이기는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상식이 상식으로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국민 메시지가 나왔고요. 다른 후보들도 당연히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네. 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젯밤 10시 정도에 서울 여의도 당사를 찾아서 패배를 인정하는 말을 했습니다. 추후 조사가 사실이라면 자유한국당 복원에 만족하겠다라는 메시지였는데요. 네, 이 메시지는 사실상 출구조사 발표 직후 본인의 트위터에 바로 SNS예요. 네, 예, 트위터에 바로 SNS에 소감을 올렸고 당사에 가서도 이제 마찬가지 얘기를 했죠. 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나중에 개표가 끝나봐야 알겠지만은 출구조사가 사실이라면 자유한국당을 복원하는데 만족을 하겠습니다. 네.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 있죠, 사실.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대부분 지지율 한 자리 숫자로 대선을 출발했고, 레이스를. 결국은 이제 2위, 20% 넘는 득표를 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절반의 성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홍준표, 이제는 후보가 아니군요. 전 도지사, 전 후보라고 할 수도 없고, 어쨌든 홍준표 후보가 과연 자유한국당 내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고 살아남을지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앞으로 그 씨름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은 후보 시절에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복당이라든가 관련된 이제 한 표라도 아쉬워서 내렸던 탈당파에 대한 복당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아직까지도. 후보 시절, 가장 힘이 막강한 후보 시절에도 그런 얘기가 안 먹혔다면 이제 후보가 지난 다음에는 당내 권력투쟁이 시작되겠죠. 네, 자, 당대표 선거 6, 7월에 있어서요. 그때 기준으로 또 레이스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합산이 당내에서 시작될 것 같고, 자, 3번 후보. 네, 안철수 후보는 어젯밤 10시 35분 정도에 국민의당 개표 상황실을 찾아서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라면서 대선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열망에 부응하기에는 말이 부족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미래로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국민의당은 조금 사정이 더 나쁩니다. 왜냐하면 양강구도를 거의 한 달간 주장했었고 실제 수치도 거의 박빙의 수치가 여러 전자에 나왔었는데 결국 3위로 끝이 난 데다가 특히 이제 홍준표 자유한국당은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TK. 예, TK 지역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도지사를 했던 지역에서 박빙의 차이긴 하지만 1위를 지켰단 그렇죠.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텃밭은 지켰다고 하는 의미가 있긴 한데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1위를 한 지역이 하나도 없는 데다가 1위를 한 연령대도 없고 그리고 호남에서도 거의 2배 차이로 네, 6대 3 정도입니다. 네, 패배했기 때문에 이 뭐랄까 책임론 공방이 굉장히 거세질 국민의당 내부 갈등이 조만간 아주 크게 불거지지 않겠는가. 자, 다음 4번. 네, 유승민 후보도 어젯밤 11시 반경에 서울 여의도 당사 찾았습니다. 힘들고 때로는 외로운 선거였다면서 그렇지만 자신은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찾았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네. 맞는 말이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에게는 힘들고 때로는 외로운 선거였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개혁 보수의 길에 공감해 주신 국민들 덕분에 바른정당으로서는 저로서는 새 희망의 씨앗을
찾았습니다. 이 씨앗을 소중히 키워서 싹을 틔우고 언젠가는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뉴스공장에 나왔었어요. 저희가 끊임없이 주장했고, 유승민 후보의 지지층은 대구가 아니라 수도권에 있다고. 근데 이제 이걸 막판에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이 어디 있는지 몰랐던, 뭐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보수는 항상 노년층이라고만 생각해 왔으니까요. 예. 그래서 씨앗을 찾긴 찾았는데,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뭐랄까요, 흡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강해지겠죠. 예. 어쨌든 후보 간에 격차가 생겼으니까요. 유승민 후보도 갈 길이 아주 구말립니다. 네, 네, 그래도 어제 출구조사에서 20, 30대 유권자 지지율이 꽤 나와서요. 그렇죠.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기 지지층이 거기 있다는 걸 마지막 순간에 깨달았던 거죠. 뉴스 공장에 나오셨어야 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타까운 일이었고. 자, 5번 후보. 네, 심상정 후보도 어젯밤 9시가 넘어서 당사를 찾았습니다. 변변치 못한 당 상황에서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정의당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 정의당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끝난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열망을 받아 안아 우리 정의당 또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당직자 여러분, 당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정의당도 좀 실망스러운 결과로 스스로 받아들이죠. 물론 5%를 넘긴 게 처음이긴 해요. 네, 진보정당 후보로서는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성과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문재인 그 지지자들이 50%가 못 넘어서 아쉬워하는 것처럼 10%가 못 넘어서 아쉬워하는 지지자들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대선은 굉장히 냉혹하고 무서운 선거거든요. 네. 결코 압도적으로 누군가 이기기에 나쁘지가 않습니다. 절대.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도 만족해야 하고요. 이 다자구도 내에서 40%를 넘기는 대단한 거고요. 그리고 정의당도 5 후보 모두 두 자리 숫자를 득표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갔었거든요. 이런 선거는 유례가 없는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군수 후보가 없었던 거예요. 군수 후보라는 게 대부분 이제 5% 이하, 뭐 2, 3%대 군수 후보라고 그러는데 5 후보 모두 군수 후보가 아니었던 거죠. 네, 5% 넘게 다 득표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선거에서 5% 득표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네, 6점이 최종은 6점이었습니다. 지지율도 이제 마지막 이제 깜깜이 기간 전에 거의 두 자릿수 가까이 발표됐기 때문에 안타깝겠지만 이 문제는 저희가 이제 3, 4부에 4번, 5번 정당에 두 분 노회찬, 이혜훈 의원 나오셔가지고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저희는 1, 2, 3번이 아니라 4번, 5번을 통해서 대선을 한번 길게 짚어볼까 하고요. 1번 후보 쪽의 인사들은 짧게 이따가 연결할 예정입니다만 긴 이야기는 4번, 5번을 통해서 4번, 5번의 눈으로 짚어볼까 합니다. 자, 갈 길이 멀어서 모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가 2009년인가요? 10년인가요? 노무현 재단 이사장 계실 때. 제가 그때 아직 정치를 하시기 전이죠. 대선 출마 안 하냐고 질문을 계속했어요. 기억나시죠? 그 질문을 인터뷰 내내 수십 번 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결국 이렇게 나왔으니까 네. 우리 김총수께서 애프터 서비스까지 책임지셔야 됩니다. 제가 알 바 아니고요. 이재명 사이다. 문재인 고구마. 고구마 아닌가요? 답답하다. 고구마. 이재명 시장이 아주 잘 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정말 사이다 맞습니다. 어쨌든 사이다는 금방 또 목이 마르잖아요. 탄산음료가 밥은 아니죠. 고구마는 배가 든든합니다. 저는 든든한 사람이다.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웃지 마세요. 본인 앞가림부터 해야죠. 본인 재수쟁인데 남들 생기다가 또 낙방하고 삼수는 못 하시잖아요.
재수. 예, 뭐 삼수 없습니다. 제게는 뚝뚝 가는 그런 뚝심이 있습니다. 뚝심 아니고 둔한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좀 둔한 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저보고 곰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정면에 나서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아마 그때는 불같은 문재인, 호랑이 문재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흥 한번 해보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라디오는 TBS. 시사는 뉴스공장. 손석희보다 김어준. 네. 김어준 짱. 네. 잘하셨고요. 저희가 몇 달 전 했던 문재인 후보 시절의 인터뷰였는데 대통령이 됐으니 이제 인터뷰 안 나오시겠죠, 뉴스공장에? 예. 저희가 한번 시도해 보려고요. 저 소개해 주세요. 아, 그렇군요. 권순정 리얼미터 조사실장 옆에. 안녕하십니까. 제가 했던 인터뷰에 제가 안 나오실걸요? 빠져들어서. 대통령이 이제 라디오 방송 스튜디오에 나온 적은 없어요. 예. 그렇겠죠. 네. 외국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처음은 있기 마련 아닙니까? 네. 그렇죠. 한번 시도해 볼까요? 깨라고 있는 거니까. 자, 보통은 이제 이 첫 시간에, 당선자를 배출해내는 당의, 보통 선대위원장이라든가 당대표 연결합니다. 아니, 구태위원회에서 저희 안 하려고요. 그렇게 안 하고, 이번 선거의 의미를 좀, 수치와 함께 되짚어 볼까 합니다. 네, 네. 어떤 의미가 있는 선거인지. 왜냐하면 최종적으로는 이제, 득표율 정도 보고, 네. 그리고 이제 주요 지역 정도 보고는 이제 보통 관심을 끄게 마련인데, 이 수치를 자세히 들어보면 그 사람들의 마음, 민의가 어디 있었는지 드러나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 자, 결국 40% 넘는 득표를 당선이 됐는데, 가장 먼저 여쭤볼 것은 판세를 발표할 수 없었던 깜깜이 기간이지 않습니까? 예, 한 일주일 정도 됐죠. 네. 그 기간 동안에도 여론조사 기관들은 다들 조사를 하잖아요. 하죠. 예.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 기간 동안 사실 판세가 요동을 쳤죠. 요동쳤습니다. 네. 그 요동 쳤던 걸 간략하게 좀 요약해서 알려주세요. 사실 문 후보 같은 경우는 40%대, 리얼미터 지표로는 40% 중반을 유지해서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근데 2, 3위, 그리고 4, 5위 간에 순위가 뒤바뀌는 그렇죠. 판세가 변동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실버 크로스와 브론즈 크로스가 브론즈 크로스.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홍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5월 1, 2일이 마지막 그 공표금지 마지막 조사였는데 그때 오차범위로 안으로 홍 후보, 안 후보가 붙어 있는 조사가 몇 개 나오긴 했지만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18.6%로 완전히 붙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붙어 있었죠. 예. 그래도 대다수는 이제 오차범위 안에서 안 후보가 앞서는 걸로 마감이 됐거든요. 네. 공표금지. 근데 들어서면서 역전이 되었습니다.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저도 사실 누구한테 말을 못하고 듣긴 했는데 그때 사실 안철수 후보 3번이 폭락을 했어요. 네. 순간적으로. 네. 저도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었는데 네. 그 저도 긴가민가 했는데 네. 그게 이제 득표율 오늘 득표율로 보니까 이제 네. 그게 그대로 나타난 것 같아요. 한 10% 초반대까지 갑자기 떨어졌죠. 예, 예. 안철수 후보 쪽에. 네, 네. 물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소폭 반등을 네, 해서 다시 유지를 했지만 다시 반등하기 시작한 게 저도 이제 뚜벅이 시작할 때 이거 정말 어울린다. 잘하고 있는 거라고 했는데 네. 그 뚜벅이가 지지율을 끌어올렸어요. 되돌아보면. 맞습니다. 일부 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네. 네. 다른 특별한 소재가 없었는데 네, 네. 폭락을 했다가 다시 꾸준히 올라갔죠. 그죠? 네. 그래서 5월 1, 2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역으로 이제 거의 이제 또 벌어지는 네. 상황이 이제 지속이 되어서 거의 홍준표 후보는 20% 초중반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10% 후반 네. 그렇게 리얼미터 지표로는 마감이 되었습니다. 네. 깜깜이 기간 동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4, 5번도 격심했어요. 변화가. 맞습니다. 4, 5번도 이제 공표검직 직전까지는 심 후보가 유 후보를 앞섰습니다. 근데 그때 상황에는 심 후보는 어떤 조사는 9.8%까지 나왔거든요.
네. 대부분 한 7, 8% 정도 나왔고, 그때 상황에서 유 후보 같은 경우는 4, 5% 정도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득표율도 보셨겠지만,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에도 순위가 이제 뒤바뀌는 브론즈 상황인데. 크로스가 일어났어요. 예.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바른정당의 의원 일부가 네, 탈당을 탈당 했고, 사태. 그 이후에 동전 표심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결집을 선거에서 했습니다. 제일 무서운 건 동조. 예, 그래서 한때는 한 8% 정도까지 오른 상황이었고, 저희들이 예측치를 내놓을 때는 8.2%까지 내놨는데. 어떤 여론조사 기관의 수치에 따르면 거의 두 자릿수. 네, 그런 얘기도 들었기도 했습니다. 네. 4번 후보가 두 자릿수 가까이, 그리고 5번 후보도 두 자릿수 가까이. 네. 그래서 4, 5번이 두 자릿수 가까이 득표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네, 그런 전망이 있었는데 또 심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완만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8% 정도에서 5월 1일에 유지를 했는데 완만하게 조금씩 그 하락을 해서 저희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거의 마지막 7, 8일에 한 6%대를 유지를 했었습니다. 자, 깜깜이 기간 동안 그랬군요. 네. 지역별로 우선 호남 지역 한번 짚어볼까요? 네. 예, 이거는 이제 저희 득표율 예측, TBS하고 한 득표율 예측에 이제 권역별로 이제 네. 그 추정 득표를 하고 오늘 나온 개표 상황에서 득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리얼미터 자랑 한번 하고. 네. 그런데 일단 오늘 이제 그 개표 상황을 이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호남을 먼저 보면은 광주가 문 후보가 61% 정도, 안 후보가 30% 정도, 2대1 정도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6대3 정도인데. 예, 전남도 마찬가지인데 59.9, 30.7로 거의 2대1이고, 전북은 약간 더 벌어졌습니다. 네. 64.8대 23.8. 이제 거의 이제 광주 전라를 전부 다 합치면은 2대1 정도로 문 후보의 기존의 여론조사보다는 조금 더 문 후보에 쏠려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지난 총선에서 압승했던 거를 생각해 보면 그렇죠. 이렇게까지 격차가 날 줄 전망하지 못했던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호남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조직력이 상당히 강한데도 불구하고 네. 좀 더 벌어진 결과죠. 국회의원들을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차이가 났다면 네. 이 요인을 저희가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이 시점에 이제 1번 당을 연결하는 겁니다. 잠시. 네, 알겠습니다. 저는 쉬고 있겠습니다. 네. 자, 문재인 후보가 호남에서 압승할 수 있었던 요인은 뭘까?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김홍걸입니다. 네. 지난 총선에서 호남 전역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전패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호남 전역에서 문재인 후보가 압승을 했어요. 네. 이 요인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호남 유권자들의 그 전략적인 투표, 그것이 한 번 더 나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번에 확실한 정권 교체, 네. 믿을 만한 대통령 뽑자는 그 의견이 강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쪽은 좀 정체성이 불분명한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이 될 사람으로 표를 몰아주자 하는 그 여론이 막판에 강해진 거죠. 선거 막판에 될 사람을 비롯해서 전략적, 호남이 이제 전략적 투표 유권자들이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번에도 그런 경향성이 강하게 나타난 것이다. 예, 그렇게 봐야죠. 자, 그러면은, 사실 문재인 후보를 가장 강하게, 공세를 취한 건 국민의당이었습니다. 소위 이제 문모닝이라고. 예, 그랬죠. 불리는, 아침마다 이제 문재인 후보를 거론하는 국민의당의 공세가 아주 강했었는데, 이런 공세가 역효과를 불러온 건가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집권하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또 과연 집권하게 되면 누구와 손을 잡고 정치를 할 것인지, 이런 것은 얘기를 하질 못하면서 계속 상대방을 공격만 하니까 결국은 이 수권 정당으로의 모습은 전혀 보여주질 못한 거죠. 그러면 이제 호남 국민의당에서 항상 주장했던 반문정서. 예.
이 반문정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반문정서가 실제 하는지 어느 정도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물론 이번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받은 30% 정도의 표 중에 예. 반문 정서가 분명히 있죠. 네네. 뭐 안철수 후보에 대한 동정론 거기서 나온 표도 물론 있고. 네. 근데 이제 반문 정서가 아직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네. 이제 서서히 누그러질 것이다. 새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은 이 반문 정서는 서서히 사라질 걸로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짚어보는 시간이라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조만간 따라 한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이제 정치인들이 주인공이 아닌 시간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굉장히 이걸 짚어주는 언론이 없는데 굉장히 이제 독특한 지점이 부산과 광주에서 각각 1위를 한 최초의 대통령 네. 당선자입니다. 예. 그래서 부산 지역도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 네. 지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18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될 때 부산과 울산, 경남 모두 네. 합치면 한 60% 정도 부울경 소위. 예, 네. 아주 대다수의 득표율을 네. 올렸는데 이번에 양상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예. 부산 같은 경우는 비록 조금 5%포인트의 격차이지만 문 후보가 앞섰고요. 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산은 네. 격차가 조금 더 벌었습니다. 38대 28 정도로. 네. 경남 같은 경우 홍 후보가 문 후보보다 한 0.5%포인트 앞선 채로 마쳤지만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를 직전했던 걸 생각해 보면. 예. 예. 그래서 18대 선거하고 비교를 해도 확연한 차이고 더더군다나 1위로 거의 세 지역을 하나로 권역으로 묶으면 1위가 문 후보로 나온 것 같은데요. 네, 큰 변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산과 광주에서 최초로 1위를 한 대통령 당선자라는 사실을 아직 지적하는 언론이 없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결과입니다. 사실 이때까지의 정치 지형으로 보자면. 그래서 저희가 부산 지역도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광주를 짚어봤듯이. 자, 이번에는 부산 북구 강서구 갑 전재수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재수입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네. 부산, 부울경에서 소위 이렇게 문재인 후보가 많이 득표하게 된 요인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는 일단은 작년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꿈틀대기 시작했던 이 부산의 야성의 복원이다. 야성의 완벽한 복원이다. 부산이 야도였죠, 전통적으로 과거에는.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게 그냥 야성이 아니라 늘 독재 정권에 항거해왔던 부산 시민들의 야성의 복원이다. 완벽한 복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3당 합당되면서 사실은 그래서 야성이 사라졌다. 한 30년 걸렸습니다. 말씀대로. 30년 걸렸습니다. 네, 복원됐다고 보자면. 그런데 또 한편 홍준표 후보가 막판에 부울경 지역에서 많이 따라잡기도 하긴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야성을 완벽하게 복원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정도로 복원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는 게 저희가 이제 부산에 16개 구군이거든요. 네네. 보면은 서구, 동구, 중구, 여기 이제, 인구 5만 명, 6만 명 단위의 아주 구도심. 네. 여기 세 군데 빼고 나머지를 전부 다 이겼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한 15만 표 정도를 부산에서 이겼는데, 네. 이것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만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하면은, 조금 불완전한 야성의 복원이다, 야성 역사의 복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전부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 때 18개 의석 중에 5개를 저희 야당에게 너네 한번 경쟁 한번 해봐봐라. 너네 한번 일을 한번 해봐봐라. 이렇게 시작이 됐던 역사가 이번 대선을 통해서 저는 부산이 독재 정권에 항거해오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위대한 선택을 선도적으로 해왔던 부산 시민들의 야성이 저는 거의 완벽하게 복원이 됐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잠깐 짚어보는 시간이라 여기까지 하고요. 조만간 저희 스튜디오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전재숙 부산공동선대위원장이었고요. 네. 저희는 그래서 정치인들이 주인공이 아닌 시간을 계속. 보통 정치인들이 주인공인데. 자, 그러면, 40% 초반, 41점 몇 퍼센트 되죠? 예. 예, 41점, 지금 1%, 99.7% 현재 개표율, 41.1% 조금 바뀌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41%대인데, 네.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 네. 이 득표를 여론조사 기관으로 오랜 선거를, 예, 통계치를 내온 전문가로서는 이 기록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그 선거운동 중반, 후반에 이르면서 대세론이 아무래도 드러난다는 말은 안 하지만 자유한국당이라든지 국민의당에서도 이제 내부적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아마 받아들이고 있을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사실상 유권자들은 상당히 더 큽니다. 그 피부적으로 느끼는 깜깜이 부분들이. 기간 동안 네. 압도적이구나 하는 대세론이 저도 이제 몇 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지지층을 상당 정도 이완시켰다. 맞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엄살이라고 받아들이는 분도 있었는데 네. 아니에요. 실제로 이완시켰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선거운동 문재인 캠프 진영에서 아무리 동료를 한다 할지라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동원 자체가. 여론조사 수치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보통 저희 리얼미터뿐만 다른 데서도 보통 40%대 중반대가 대부분 나왔는데 네. 좀 그러한 영향이 지지층 이완된 영향이 많이 큰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한 2, 3% 정도는 투표를 하지 않은 층도 상당 정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조금 짚어본다고 한다면은 대부분의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나 리얼미터 마찬가지인데 홍준표 후보가 차이가 있었느냐? 예, 차이가 있었는지 네. 실제로 득표율을 본다면 24% 정도가 나왔는데 저희가 추정한 건 한국갤럽이 추정한 것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한철수 그 후보의 득표율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들도 한국갤럽도 지금의 득표율보다 낮게 그 추정을 했었는데 샤이 홍준표가 있냐, 샤이 안철수가 있냐 여러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샤이 보수층이 있긴 있었어요 보니까. 근데 있는데 이게 극히 좀 일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세를 뒤집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네. 예. 보통 이제 저희 이제 오차를 지금 보면은 한 1, 2%에 이제 불과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전에 국민의당이라든지 그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물론 선거 전략인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히 이제 그 샤이 보수층 또는 사회 한주층이 투표에 참가하면 완전 판세가 뒤집힌다 이런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있었죠. 그 정도로 판세를 뒤집을 정도의 샤이층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하지만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4, 5% 정도의 샤이가 있긴 있었던 것 같다. 맞습니다. 예. 네. 그 샤이 보수층이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보에 각각 네. 골고루 나눠진 결과인 것 같아요 보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40% 초반 이제 워낙 수치가 45%, 44% 이렇게 네, 많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41%가 적은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엄청나게 높은 거라고 보거든요. 앞서 코너에서 바깥에 있으면서 조금 들었거든요. 그게 맞는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자구도 네. 특히나 군소 후보가 없어요. 5% 이상을 전부 다 지금 투표를 획득을 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50%를 과반을 넘는다는 것은 사실 정말로 힘들고 앞으로 나오기 힘든 구도입니다. 예, 아까 이제 전재수 의원이 부산 지역의 그 지자체로 보면 몇 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휩쓸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숫자도 중요하지만 지역별로 본다고 한다면은 그 TK라 대구 경북과 그리고 경남도 아까 말씀드린 거의 클로즈하게 맞거든요. 예. 이걸 제외하고는 전부 다 14개 시도에서는 전부 다 1위가 나왔거든요. 처음 있는 일. 예, 그리고 좀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저희들 득표율 예측할 때의 직업별로 살짝 살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무직과 노동직의 인구가 되게 많습니다. 예. 이쪽에서 1위를 했었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가정주부하고 자영업, 농림수산업 종사자들이 보수적인 성향을 띱니다. 근데 네, 그렇죠. 이쪽에서도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무직을 직업군이라고 분류를 한다고 했을 때 무직을 제외하고는 모든 직업군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50대 이하 모든 연령층에서 1위. 예. 그래서 지금 전국적 지역이나 그리고 연령층이라든지 그 직업을 봐도 전반적으로 문 후보가 대다수가 1위를 했던 걸 봤을 때 41.1% 때 수치로만 환산해 볼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오자구도를 감안한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높은 득표율이다. 제가 봤을 때는 향후의 국정 운영을 좀 원활하게 해나가기 위한 충분한 정도였던
지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모든 연령, 그러니까 모든 직업군에서 1위.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50대 이하에서 1위. 그렇습니다. 50대 같은 경우는 선거 중반 정도에서는 약간 밀려서 2위로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중후반을 넘어서면서 50대에서도 1위로 올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2위 후보와 역대 최다 득표차. 네, 맞습니다. 이것도 달성했고. 네. 나중에 이제 의미 분석이 여러 갈래로 되겠지만, 수치로 45%를 득표하네 하는 그 수치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게 적게 느껴지는 거죠. 네. 굉장한 수치를 그렇습니다. 도달했고, 예, 이 결과는 또 분석이 되겠죠. 오늘은 저희가, 숫자를 가지고 하는 얘기는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서 큰 틀만 짚어보고, 다음에 또 좀 세부적으로, 네. 예, 지역별로, 직업군별로, 나이별로 분석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리얼미터 권수철 씨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저희가 이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결해서 앞으로의 그림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 건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상 선거를 진두지휘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당선 소감 어떠십니까? 네, 먼저 국민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요. 정의를 선택해 주신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공한 대통령 또 성공한 정부로 보답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득표 수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자체적으로. 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방송을 들었는데요. 네. 41.6%인가요? 예.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를 못 봤습니다만. 그냥 41%로 하죠. 예. 41%. 예. 물론 저희가 목표한 45%에 못 미쳐서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2위와의 득표차가 지금 제가 얼핏 보기 560만 표 가까이 네.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아마 2007년도에 그 이명박 대통령 당선 때 500만 표 차이로 당선됐다고 해서 굉장히 언론들이 네. 아주 대서특필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오자구도에서 이렇게 큰 표 차이가 났다라는 데는 또 상당한 의미가 있는 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정당과 어떤 방식으로든 연대해야 할 정도의 의석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 가실 구상입니까? 저는 국민의당은 이제 형제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사실은 어떤 개혁적인 정의를 추구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는 그런 이제 같은 야당으로서 이제 저희는 이제 이번엔 이제 집권당이 됐습니다만은 그동안은 같은 야당으로서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던 당이기 때문에 네. 1차적으로는 국민의당과 정의당과의 협력과 협치가 제일 중요하고요. 다음 두 번째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과는 정의를 추구하는 분들은 당적과 상관없이 대통령께서 정말 가슴으로 다가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도 사실 경제정책으로 보자면 민주당과 큰 차이가 없거나 더 나은 점도 있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바른정당과 연대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당과 당과의 연대라기보다는요. 네.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을 헌법기관으로서 존중하고 그 한 분 한 분이 정의를 같이 추구할 수 있다면 당적과 상관없이 그분과 함께 일하겠다라는 것이 대통령의 기본 방침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바른정당이 추구하고 있는 경제정책 노선, 그것은, 더불어민주당과 저는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인선에 관심이 많습니다. 벌써 이제 청와대 비서실장에 임종석 전 의원 내정됐다고 알려졌는데 이건 맞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것 같다는 거는
아니, 잘 모르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뭐 네. 그것을 이렇게 확인해 줄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곤란하시군요. 네. 혹시 본인도 입각을 하십니까? 저희 전혀 그 이과과 관련해서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아마 통보 안 됐나요? 네, 그런 게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통합정부추진위원회에서 예. 국무총리의 인사재청권을 확실하게 보장해달라는 제안서를 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총리가 임명된 후에 대통령과 총리께서 충분한 그 협의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또 국민 추천제를 도입해달라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제안을 드렸는데요. 국민들의 여론과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직 대통령께서 이런저런 많은 생각과 마음속에 어떤 그런 그것은 있으시겠지만 예. 이런 어떤 장관 인선에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본인 의원님한테 제안이 오면 입각하십니까? 저는 관심있는 자리에 계셨는지요? 통합정부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었는데요. 그 통합정부추진위원회는 대통령께 성공한 대통령과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한 자문기구이면서도 또 국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전달 창구로서의 견제기구 역할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을 드리기는 너무 이른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제안이 오면 거절은 안 하실 거죠? 글쎄요, 저는 현재로서는 제가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초대 총리 이야기도 많은데 비영남권이라고 아주 크게 문을 열어두셨는데 혹시 누군지 알아도 말씀 안 하실 거죠? 제가 이 부분은요, 예. 짐작만 하고 있지 모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굉장히 비밀이 잘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혹시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다른 정당의, 그게 바른정당이든 정의당이든 다른 정당의 유력한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을 입각 제의해서, 이런 구상 혹시 있습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냥 제 짐작입니다. 제 짐작인데요. 예. 충분히 왜냐하면 적재적소에 대한민국 통합드림팀을 만들겠다라는 것을 저희가 제안도 드렸고 또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확고한 그 본인의 신념 같은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안받은 당사자들이 수락을 해야 되겠지만 국민의당 누구, 바른정당이 누구, 정의당이 누구 이런 내각이 구성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아하. 네. 전체적으로는 언제쯤 발표될까요? 시기가? 글쎄요, 그 시기는 아무래도 5월 말경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총리가 일단 그 국회의 인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물론 내정 상태로라도 얼마든지 그 인사제청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별로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없는데 저희가 제가 아는 게 많이 없습니다. 아주 가까이서 유세 기간 동안 지켜본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해도 되겠군요. 문재인 대통령은 5년 전에 후보였을 때보다 어떤 점에서 더 업그레이드가 됐던가요? 5년 전에는요,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가장 큰 특징이 마음에 정말 고맙고 미안해도 그것을 제 표현을 하시지 못하는 그런 또 장점이자 단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말씀을 정말 5년 전보다는 좀 많이 하시는 걸 제가 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머 감각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래요? 그런 게 있으세요? 5년 전에는 굉장히 좀 그냥 그 원칙적이고 투박하시고 그랬었는데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굉장히 좀 여유 있으시고 유머 있으시고 탄력적이시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번째 과제가 뭔지 그리고 아마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겠는데 봉화는 언제 방문하실 건지 짧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첫 번째 과제는 민생을 챙기는 일이고요. 지금 경제 문제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누적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뭐 조선업 문제라든가 그것이 제일 첫 번째 과제고, 두 번째 과제는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갈 수 있도록 정의와 공정한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 이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봉화마을은 5월 23일 날이 그 노무현 대통령 이제 서거 행사도 있고 해서 그때 좀 가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5월 18일 날은 또 5.18은 광주를 방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법무부 장관 하십니까? 그것은 그냥 언론인들이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 것. 저희가 대선 후 특집으로 콜라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저희 고정 출연진인데 오늘은 두 분이 한 자리에서 코너 제목은 소년, 소녀를 만나다. 소녀, 소녀를 후리다. 이렇게. 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바른정당 이혜훈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런 코너 제목을 정할 수밖에 없었던 게 대선 막바지에 두 당이 사귀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뭐 서로 상대 당에 대해서 호감을 막 표명하고 실제 심상정 후보는 바른정당을 찍어라 이런 얘기도 했죠. 아니요, 그건 찍으라고 하진 않았고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보수를 도저히 보수 지지층들은 가짜 보수, 낡은 보수보다 새로운 보수로 몰아주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김종대 의원이 한 바가 있습니다. 한 바가 있고. 그러니까 도저히 보수이기를 포기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상대 당에 대한 칭찬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자당에 대한 칭찬 말고. 저부터요? 네, 저를 쳐다보시는 거 보니까 저부터 하라는 얘기네. 바른정당의 정의당 칭찬 한번 해볼까요? 그동안 정의당이 참 어려운 길을 가신다라고는 생각했지만 막상 저희가 신생정당을 만들어서 100일 만에 대선을 해보니까 정말 그동안 정의당이 얼마나 힘들었겠나. 저희가 뭐 절절히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참 이 소신을 지키면서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서 원칙대로 어떻게 보면 변절하거나 야합하지 않고 정치를 해온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 많이 생각했고요. 그동안 이 수십 년간 이걸 지켜오신 정의당에 정말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사실 심상정 후보 본인만 놓고 봐도 참 훌륭한 후보입니다. 물론 우리 노회찬 우리 의원님도 사실 후보로 나오셨다면 정말 훌륭한 후보가 되셨을 뿐이지만. 화기애애한다. 이거 분위기가 많이. 자, 어쨌든. 아니, 왜냐하면 제가 17대 때 첫 국회의가 됐을 때 유승민 후보, 그 다음에 유승민 의원이죠, 지금은. 유승민 의원, 심상정 의원. 셋 다 한 상임위에서 있었거든요. 기재위. 그땐 재경이죠. 재경이 써 있었는데, 그러니까 서로 이제 속속들이 다 보는 거잖아요. 속단 말로 본전을 다 보는 거죠. 왜냐하면 상임위 질문하고, 그 다음에 뭐 후속 질문하고 대화하는 거 보면은 저 사람 소위 말하면 깜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금방 나오죠. 그렇죠. 예. 의원들끼리는 못 속여요. 못 속여. 이렇게 한 공장에 오래 다녀 보면은 못 속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재경회라는 공장에서 두 분, 그리고 두 분도 서로를 알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유 후보도 심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그 다음에 또 심 후보도 유 후보에 대해서 그런 거 아닌가, 제가 그건 일쪽에 물어볼게요. 여러 가지 느낌을 받았고. 심 후보는 유 후보에 대해서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두 후보가 참 인격적 완성도를 보나, 저는 대통령의 인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루두루 인간관계나 네트워크를 어떻게 형성해가고 원만하게 모든 것을 통합으로 가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소위 컨텐츠. 그 부분에 있어도 저는 정말 손색이 없는 분이다. 다만 우리랑 사실 정책적 노선이 좀 많이 다르고. 경제정책은 뭐 크게 차이가 없는 것도 같아요. 네. 경제정책은 많이 차이 없고요. 약간 차이 있는 정도고, 그래서 이제 안보가 좀 차이가 있죠. 국방안보 쪽에서는 정반대에 서 있다고 볼 수도 있죠. 네. 자, 이 정도로 칭찬해 주셨고, 정의당에서 바른정당 한번 칭찬 한번 해볼까요? 네. 앞으로 싸울 테니까. 네. 어쨌든 우리 유승민 후보와 바른정당이 선전하신 데 대해서 아쉬움도 크겠지만은 저는 축하드릴 만한 일이라고 저는 보고요. 개인적으로는 유승민 후보와 17대 국회에 들어갔을 때부터 이렇게 나름대로 좀 좋은 인상을 갖는 일들이 있었고, 어느 날
제가 100분 토론에 뭐 최다 출연자인가 이렇게 돼가지고 네. 손석희 그 당시 앵커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제까지 출연한 토론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토론이 뭐냐고 해서 제가 2004년에 예. 저하고 유승민, 유시민 3명이 한 토론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제일 환상이다. 제일 이제 좋았다라고 얘기하니까 손석희 앵커가 자기도 그게 좋았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유시민 작가 만나서 물으니까 유시민 작가도 이제 그걸 잘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아주 중요한 어떤 첫걸음을 바른정당이 내딛었다고 생각됩니다. 뭐냐면 대선도 대선이지만은 사실 그 탄핵 이후의 사태에서 창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괴멸해가는 낡은 보수를 이제 걷어내고 보수의 새로운 어떤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자임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선택을 했다고 사실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바른정당의 어떤 시도가 성공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보수가 있어야 또 진보도 있는 것이거든요. 뭐 어느 한쪽으로 다 독점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제 굉장히 중간에도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때 제가 2%에서 제가 뉴스공장에서 작년에 전사해야 된다고 얘기한 게 뭐 죽으라는 얘기라기보다는 사적 필생. 죽을 각오면 살 수 있다라는 그 뜻으로 이제 드린 말씀이었는데 그렇게 어느 정도 좀 된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오히려 선거 후에 더 꿋꿋하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저희들 꼭 그대로 하겠습니다. 예. 자, 화기애애한 시간 여기로 끝내기로 하고요. 이제 바른정당, 이현 의원님은 바른정당의 대표적인 얼굴로 그렇게 막 지켜주시는 거예요? 얼굴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경쟁자들이 다 탈당해가지고요. 아니요, 탈당 안 했어도 예. 얼굴이자 두뇌이자 입. 얼굴이 워낙 커갖고. 혹시 탈당하신 분들이, 왜냐면 자유한국당의 복당도 그렇게 순탄치 않을 것 같거든요. 아직도 여전히. 뭐, 오히려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네. 예. 그분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는 없어요? 뭐 그런 얘기가 간간히 들리긴 하지만 뭐 공개적으로 얘기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뭐 그런 얘기가 없다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탈당하는 시점에는 정말 괴로우셨죠. 물론 그것이 다시 전화위복이 됐지만. 처음에는 이제 탈당을 계속 말리고 만류하고 그러지 말아라. 그러는 게 좋지 않다. 이렇게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간언을 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분들 덕분이라고 해야 되죠. 뭐 그치. 덕분에 12척의 배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배가 그 배였어요. 나간 배들. 근데 그렇게 되면서 약간 변화의 조짐을 만드는 계기가 되고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왜 그렇게 그 사람들 말렸냐. 저한테 굉장히 화살이 많이 쏟아졌어요. 너 때문에 그게 늦어져가지고 지지율 상승이. 이상한 비난이에요, 진짜. 네. 제가 왜냐하면 굉장히 말리는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말렸어야 했죠. 그때는 네. 당내에서는. 그래서 너 때문에 우리가 지지율 반등이 늦어졌다 이러면서 제가 말도 안 되는 비난이네요. 진짜. 그런 얘기까지 있군요. 네. 어쨌든 당대표는 언제 하실 겁니까? 저 무슨 당대표는요. 당대표가 되더라도 나오실 거죠, 여기. 저 이제 잘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선거에도 졌는데 잘려야죠. 아니에요. 네. 앞으로 계속 나오실 거고, 제가 이제 궁금한 건 당대표가 되더라도 나오시라고. 일단 잠부터 좀 자고요. 공식적으로 약속을 해두고, 미리. 네. 자, 심상정 후보는 두 분 마찬가지지만 둘 다 두 자릿수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른다. 네. 그죠? 그 지점 거의 가까이 갔잖아요. 네. 두 당 모두. 네. 마지막 여론조사에. 네. 8, 9, 1, 2%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두 당 공이 질문인데, 마지막에 그 두 자리 숫자를 돌파하지 못했던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그러십니까? 예, 뭐, 현상적으로 보면은 뒷심이 부족했다고 보는데 저는 누굴 탓하고 싶지는 않고요. 저희들 어떤 실력에 대한 평가라고도 봅니다. 보고, 조사에 따르면, 출구조사에 따르면은, 유권자의 절반 가량이 마지막 일주일 사이에 이제 그 표심을 최종적으로 정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보유하고 있는 표를 뺏겠다기보다는 마지막에 더 얻어야 될 때 저희들이 뒷심이 딸려가지고 더 얻지 못했던 것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무슨 큰 실수를 했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이제까지 뭐 종합적인 어떤 그 평가 속에서 이제 표심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좀 분발을 해야 되겠다. 다만
저희들이 얻은 것을 꼭 이렇게 그 득표율로만 볼 문제는 아니다 봅니다. 네. 이 득표율로 나타난 6.2%는 일종의 현찰입니다. 네. 저희들이 현찰만 받은 게 아니라 어음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어음은 아직 현금화되지는 않았지만은 미래에 현금화될 수도 있는 그런 지지까지 받았기 때문에 크게 낙담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 출구조사 발표된 다음에 오히려 쏟아졌다면서 입금이. 네, 한 4,000명 정도가 2억 정도의 네, 갑자기 후원금을 갖다가 후원금을 선거 끝났는데. 예. 어젯밤 12시까지가 이제 후원금 낼 수 있는 법적 기간이기 때문에 그 남은 몇 시간 사이에 그렇게 돈이 몰려서 저희들의 적자하는 부분을 또 해소했습니다. 참 정말 특이한 대단하네. 현상이요. 네. 선거 끝났는데 후원금이 선거 끝난 다음에 몰린다는 게. 그분들은 아마 표가 여러 표 있었으면 다 주고 싶었을 그렇겠죠. 그런 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은 정의당이었는데 다른 이유로 정의당을 찍지 못했다. 뭐 이런 마음.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아마 그게 그런 걸 거예요. 이제 막판에 소위 말하면 보수청의 결집 이런 게 실제로 많이 있었으니까요. 이제 카톡이든 뭐 여러 가지를 대단했습니다. 통해서 네.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전파되고 네. 하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문 후보의 당선을 원하는 일단 진보층이 그렇죠. 또 결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심 후보가 손해를 많이 보지 않았나. 그러니까 손해라는 건 이제 올 수 있는 표들이 못 온 거죠. 중도층들이 결정 안 했던 중도층들이 심 후보를 찍을 수 있었는데도 걱정되는 문 후보를 도와준 거죠. 깜깜이 기간 동안 하여튼 진보정당은 항상 그래 왔어요. 근데 예년에 꺾인 거에 비하면 덜 꺾였어요. 덜 꺾였어요? 오히려. 예, 예년에는 반토막 이하로 떨어진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반토막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각 캠프에서야 여러 가지 우려를 갖다가 많이들 이제 할 수밖에 없지만은 일반 객관적으로 볼 때 뭐 2개월 이상 이제 1위가 변동이 없이 이렇게 승자가 거의 정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여느 때 선거보다는 뭐 사퇴 압력이라거나 전혀 없었죠. 예, 그런 걸 거의 안 받았다고 보통은 사퇴와 단일화 압력. 바른정당이 이번에 받았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그거 받으면서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야, 매번 받았던 저분들은 심정이 어땠을까? 저희들은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속이 수껍내기가 되지 그럼요. 않았을까? 간판 날아가고 문짝 떨어지고 뭐 엄청난 강풍 속에서 이게 견뎌왔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지붕은 안 날아갔습니다. 노회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명숙 전 네. 총리 서울시장 선거 때 3번 후보로 나와서 득표를 한 5% 가까이 했죠. 아유. 그런데 한 2% 차이로 낙선을 했거든요. 2%가 안 되게. 그때 머리가 다 빠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유권자들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이미 유권자들이 많이 이제 저한테서 철수를 한 상황이었어요. 네. 제가 처음 출마 선언했을 때는 한 15% 남았거든요. 네. 근데 불과 한 서너 달 사이에 그게 이제 그 3분의 1 이하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결집해서 이제 마음은 가버렸는데. 있지만은 네. 승리를 위해서 다른 후보 찍어야 되겠다고 다 가신 상태고 남은 분들은 사실은 설사 제가 사퇴하더라도 그냥 투표 안 하면 안 했지 뭐 이런 골수 분들도 정의당 지지자인데 네. 근데 어쨌든 이제 범진보 진영에서 책임을 노회찬 대표한테 물어서 한 6개월 정도는 두문불출하신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아니, 눈앞에 나가긴 했는데, 평생 먹을 욕을 상당 부분을 이제 먹었는데. 그게 또 일생 동안에 먹는 욕이 정해져 있어요. 걱정 마세요. 앞으로 욕 드실 일 없어요. 아니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또 뭐 벼룩을 간 얘기 했다고, 또 이렇게 또 엄청난 욕이 쏟아져가지고 제가. 아니, 막판에 보니까 소위 이제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막 카톡이랑 이런 걸 돌리는데, 문 후보를 앞섰다. 여론조사 맞습니다. 보셨어요? 그 선거법 위반이에요. 여의도연구소. 여의도연구소 가짜 발이라고 하면서 그건 제가 보기에 허위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건 신고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건 수사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막 일사불란하게 퍼뜨렸어요. 엄청나게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네. 홍 후보가 0. 몇 프로 차이로 문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이건 모두 보수가 결집하라 그러니까 저희도 다 날아갔어요. 그랬겠죠. 네. 실제로 제가 부산에 가서도 그 카톡을 봤는데요. 네. 엄청나게 그냥 이제 홍 후보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보내지 않은 걸로 해가지고. 아는 것처럼 하면서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 뭐 내용은 그런. 그 인프라가 있죠. 예. 그래가지고. 인프라 아시죠? 엄청나게 이제 뿌려대고, 그러니까 또 상대방에서도 이제 바삭 긴장하게 되고. 네, 양쪽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시너지를 낸 거죠. 서로 카톡 결집이. 대첩처럼 이렇게. 네. 카톡 대첩. 이제 정의당, 이 겪어왔던 걸 압축적으로 고도로 겪었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정말 압축적인 성장. 고도. 정의당이 수십 년 겪어온 걸 저희가 100일 만에 겪었습니다.
사실 좀 길게 긁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선 진리를 알 수 이후에도, 있는데. 네, 대선 이유도 만만치 않아요. 정의당은 저는 이미 수십 년간 겪어왔기 때문에 대선 이후 추스리는 것도 빠를 텐데 바른정당은 만만치 않죠.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사실 이제 매뉴얼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좀 이제 또 겪어보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또 제가 보기엔 하겠죠. 노회찬 대표한테 가끔 전화해가지고 여쭤보세요. 저희가 팁을 좀 얻어야 될 것 이럴 같아요. 때 어떻게 돌파했느냐. 이럴 때 숨어 있어야 되느냐. 두부 불출해야 되냐? 그리고 이제 바른정당은 제가 참 아쉬운 게 여기 나오실 때부터 계속 유승민 후보 여기 나와야 된다고 뉴스공장 수도권 공략해야 된다고. 저도 사실은 굉장히 공감했는데 하여튼 뭐 후보 스케줄이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근데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딴 데 가서 며칠을 돌아다닐 걸 여기 한 30분 와서 다 만날 수 있는데. 마지막 순간에 깨달으신 것 같더라고요. 대구에 유승민 후보 지지층이 없다. 유승민 후보의 지지층은 여기에 젊은 층이다. 수도권에. 마지막 순간에 깨달으신 것 같아요. 그죠? 당에서도 그걸 깨달지 않습니까? 저는 좀 일찍 깨달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당에서도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이 어디인지 모르고 때리고 있었다. 예. 그 과거의 정치사에 대해서 이렇게 그 경험이 적은 이 새로운 세대들 20대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 후보나 심상정 후보가 그렇게 멀어져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네, 네. 굉장히 가까이 지지층이 많이 겹칩니다. 맞습니다. 여기 안 나오기 잘했습니다. 이럴 수가. 드디어 이제 디스가 시작되네. 드디어 공격이 막 들어오네요. 수도권 20, 30대. 20, 30대도 보수층이 있거든요. 네, 분명히. 그럼요. 예. 그러니까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그 이전 시절부터 쭉 해왔던 보수층의 공략 기법 그것에 매달리다 보니 다른 곳에 가서 때리고 있었던 거죠. 자기 사실은 이제 선거 후반에 이제 제가 일정 담당하는 일종의 보좌관 역할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자꾸 이제 대구 경북으로 모든 일정을 자꾸 그러니까요.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잘 그게 안 먹혔는데 나중에는 아예 그냥 제가 욕먹을 각오를 하고 거의 대학가 순례를 잡았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사실 이제 새누리당 있었을 때는 뭐 한나라당 시절도 그랬지만 저희 동원 인력이라는 게 있어요. 많죠. 예, 후보가 어디를 간다. 그러면 한 이틀 전부터 네. 다 공지하고 전화 걸고 사람을 동원합니다. 지역에서 동원하고. 며칠 날 몇 시 어디로 모여라. 근데 이제 그 모인 사람들이 거의 똑같은 사람들이요. 제주에서 어디에 모였던 사람이 또 서울까지 비행기 타고 와요. 네. 이렇게 전국 어디나 거의 사진 비슷한 찍히는 사람들이 인물이 비슷해요. 그 후보 옆에 찍힌 사람들 비슷해. 잘 비슷해요.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몰려다니는 고정 출연이라고.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분들을 모셔오는 건데, 근데 저희는 지금 신생정당이 뭐 100일밖에 안 됐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없죠. 뭐 10명 정도는 동원이 되지만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학가를 잡는데 고대, 한양대 등등 대학가를 잡으면 그냥 온라인에 우리가 어디 한양대 뭐 이번 한양대 지하철역 2번 출구 이렇게 적어놓으면 구름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젊은 그걸 왜 모르고 보수들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심상정 후보가 5차 토론 이후에 사실은 지지율 상승세가 이렇게 멈칫멈칫했어요. 맞아요. 특히 네. 이제 20대에서 많이 늘어나다가 그것이 멈칫한 게 실은 그 부분이 많이 유승민 후보로 간 겁니다. 그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누가 이 이웃 상권을 침해했는지. 골목 상권. 이제 근데 재벌이 침공하면 문제가 있지만 네. 골목 상권끼리의 경쟁은 뭐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니까 경계해야 되겠는데. 서로 정반대 진영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지층 구는 비슷해요. 이게. 특히 젊은 세대는 비슷합니다. 20, 30대. 젊은 세대 안에서 이제 보수냐 네. 진보냐에 따라서 나뉘는 그러니까 것뿐인 것 같아요. 전통적인 진보 보수로 나눠지지 않는 20대만의 특징이 있거든요. 네. 이 20대가 이제 과거 20대처럼 정치학습을 많이 받은 사례가 아니잖아요. 네. 편견이 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는 좀 리버럴하고 그리고 그 뭐 안보 문제에 있어서 보수적인 20대 특히 남성층이 존재하거든요. 이 층을 유승민 후보가 공략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안 듣고 혼내주세요. 네, 반드시 저희 사령관으로 영입하겠습니다. 전략팀장으로. 자, 저희가 교통 정보를 잠깐 듣는 시간, 교통방송이었는데 저희가 알고 보면. 아, 네. 아니, 그래서 잠깐 듣고 다시 돌아와서 두 분과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콜라보 소녀를 만나다 소녀를 후리다. 콜라보. 잘 아시는 이미 저희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노회찬, 이혜훈 두 의원 나오셨는데 이제는 이제 다른 당
네. 일단 당선자, 이제 대통령이죠, 사실은. 대통령 당선에 대한, 뭐랄까요. 덕담 한 번씩 해주시고. 아직은 첫날이니까 덕담 정도로 마무리하고. 그리고 나서 그 2번, 3번 당에 대해서, 전망, 정치인으로서 전망을 한번 냉정하게 짚어보는 시간도 가져볼까 합니다. 우선 문재인 당선자라고 하기도 그렇고 오늘 바로 오늘 아니요 대통령 됐어요. 대통령이죠, 이제. 됐어요. 네. 이제는 그 진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 의결을 했으니까. 그래? 이제 대통령이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덕담 혹은 당부 잠깐 해주시고 예.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니만큼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꼭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지금 나라가 갈래갈래 찢어졌잖아요. 예, 꼭 예. 통합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언하신 대로 정부도 통합정부 그리고 국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대결적인 관계보다는 협치를 꼭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당장 바로 인사청문회나 각종 장관 총리 임명이 들어가야 그렇죠.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제발 우리 야당이 뭐 발목 잡는다 이런 얘기 듣지 않게 우리도 정말 기꺼이 통과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좀 내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바른정당 누군가 입각제가 들어오면 바른정당 그럴 리가 있겠어요? 아니 근데 그럴지도 몰라요. 그럴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의원님한테 아유 저한테 그럴 리가 없을 테니까. 예를 들어서 예. 온다면요. 할 수 없이 받아들입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자, 노회찬 대표의 네, 그러면 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제가 그 다른 코너에서 우리 김호준 총수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 가장 큰 표차로 당선된 사람이 MB였는데 네. 그 530만 표 기록을 넘길 것이라고 했는데 예언하셨죠. 예. 557만 표로서 예. 제가 그래도 하나 알아맞춘 셈이 됐는데 저는 그 힘으로 어느 때보다도 저는 힘든 국면을 맞이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 문재인 후보의 당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됐습니다만 뭐 촛불의 승리다라고도 보고요. 다만 이제 그 촛불 광장에서 제기됐던 여러 가지 요구들을 실현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기 때문에 지혜를 잘 발휘해서 어느 정권보다도 더 성공적인 정부로서 마감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당분은 여기까지고. 그러면 2번, 3번 당의 미래가 이제 이게 이제 일반 유권자들이 바라보는 것과 정치 현실 정치인으로 그 정당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얼마나 냉혹한지 정치 현실이 잘 아시는 분. 으로서 한번 2번 당에 대해서 이번 당을 앞으로 정말 누구보다 속속들이 아는 사람으로서 네, 저부터 어떻게 될지 시작할까요? 앞으로. 네. 사실 선거 국면에서도 삐죽삐죽 삐져나왔습니다. 그 갈등과 앞으로의 그 여러 가지 암초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당내가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사실 복잡했잖아요. 복잡했죠. 왜냐하면 그 12명, 13명의 복당에 대해서도 예. 지금 복당이 후보였던 시절에 홍준표 후보는 가장 강했죠. 지시를 했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규정을 들이대면서 복당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리고 또 그것만으로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으니까 거기다가 1+1으로 끼워 팔기까지 했잖아요. 친박도 들어와라. 그러니까 친박들이 주로 반대하는 중심 세력이니까 친박들에게 내려졌던 징계를 완전히 그냥 무장해제 풀어줘 버리는 수많은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을 못하는 3년짜리 징계를 징계한 지 100일 만에 풀어줘 버리는 네. 이런 일까지 끼워 팔기를 했는데도 친박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후보가 가장 강할 때 지지했는데도 안 들었거든요. 안 됐죠. 근데 이제 지금 후보는 이제 소위 낙동강 오리알 아니에요? 네. 후보는 이제 낙선했겠다. 그럼 또 홍준표 이제 후보였던 분은 당내 소위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나 역대 다른 후보가 가지고 있던 어마어마하고 탄탄한 콘크리트 같은 지지 세력 기반이 있느냐 당내 없는 분이에요. 게다가 개파도 없죠. 예, 개파도 없고 그리고 주로 그분은 이렇게 보병을 갖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공중전으로 혼자 때리는 분이어가지고 개인기로.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막강한 친박들 거의 콘크리트처럼 이 완전히 그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그 친박들의 협공을 받아낼 가능성이 저는 매우 희박하다고 봅니다. 당권 장악을 언론에서는 얘기하지만 그거 어려울 것이다.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예. 그러면은 홍준표 후보는 일회성
얼굴 마담으로 쓰이고 벌어질 수도 있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왜냐면 그 저기 선거 때 보세요. 정우택 원내대표라는 분이 후보와 원내대표와의 소위 그 힘과 지위의 차이라는 건 하늘과 땅인데도 후보가 지시했다는데 바로 그냥 방송에 나와가지고 규정을 어겼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투로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 이제 소위 당내 역학관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후보의 위상, 지위 이런 거.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당권 경쟁은 결국 누구의 승리로? 뭐 어쨌든 간에 누구의 승리도 되는지 간에 굉장한 원심력이 작용하고 뭐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공중분해의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쪽에서 바른정당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많은 분들이 바른정당이 이제 뭉개져가지고 자유한국당이 흡수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유한국당의 계보의 그 세력균형으로 보거나 혹은 홍준표 후보의 장악력이나 어쨌든 한쪽이 승리하면 나머지 한쪽이 있기가 어려운 당이 자유한국당이거든요. 그 내부는. 그래서 소위 통합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고 하여튼 한 계파가 승리하면 완전 나머지 계파는 숙청이에요. 자유한국당의 특징상. 네. 그러면 그분들이 있기 어려울 거예요. 거꾸로 자유한국당을 떠나서서 바른당으로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바른정당의 이제 얼굴마담 정치인으로 급부상하신 대표급으로 급부상하신 이현 의원의 바람이 섞여 있긴 하겠지만 언론이 생각하는 만큼 후보가 당장을 쉽게 할 수는 없다. 저는 여기에는 동의합니다. 예. 홍준표 후보가 계보도 없고요. 따르는 국회의원이라고 해봐야 한두 손 꼽을까 정도거든요. 네, 국회의원도 아니고 이제 가장 그 핵심 직계로 알려져 있는 전 의원도 지금 전 의원이죠. 현 의원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핵심 인물들이라고 해봐야 다 지금 도지사 할 때 그때 같이 했던 분들인데 그분들은 도저히 못 겠거든요. 자, 그런 전망. 자, 그러면 3번 국민의당에 대한 전망은 노회찬 대표한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냉정하게 보시면. 우리 이번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잠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아마 이제 그 우리 오케이 목장의 결투라고 이 영화가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뭐 6% 이렇게 얻으면서 실망하는 분들도 걱정하는 분들도 많은데 견고한 보수층의 어떤 지금 상태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홍 후보가 저렇게 그 표를 많이 얻은 것은 홍 후보 자신과 또 이 자유한국당에 대한 뭐 최대 형벌이 아닌가. 최대 형벌. 거꾸로 형벌이다. 이게 앞으로 그 집단 난투국처럼 그 당에서 끊임없는 아마 이제까지 본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막장의 어떤 진수를 보여주겠다. 뭐 이렇게 앞으로 보여질 눈에 뻔한 거고요.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다른 당을 갖다가 함부로 언급하기 힘듭니다만은 이번 득표 결과가 당이 과연 온전히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걱정을 내외에 불러일으키는 것 같고요. 특히 호남에서의 참패가 호남의 기반을 둔 그 당내 정치인들 지역구는 거의 다 호남이거든요. 맞습니다. 김성식 의원은 하나 말고는 다 그런 거 아닌가요?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이 흔들리게 되지 않을까. 이게 사실은 그 이질적인 게 마치 자갈과 모래가 섞인 건데 그걸 이제까지 단단하게 만들어준 거는 시멘트의 역할이었는데 시멘트가 이번에 사실은 뭐 그렇게 크게 패배하면서 빠져나가면서 모래하고 그 자갈만 남으면은 모래만 있는 것보다도 못하잖아요. 계속해서 흔들리게 되니까. 어쩜 저런 비유들이 생각나는지 말이죠. 아니, 뭐 자연과학에 대한 어떤 약간의 지식만 있으면 저는 현장의 경험인 줄 알았는데 자연과학이에요.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노동 현장에서. 네, 저는 노동 현장에서 현장 경험인 줄 알았는데 이게 이론이시구나. 예. 국민의당도 어렵겠죠. 자유한국당은 그나마 텃밭을 지켰는데, 그게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지켰는데, 국민의당은 이제 텃밭이라고 하는 곳에서, 무너졌으니까요. 명분 싸움에서도, 안철수 후보도 참 큰 곤욕에 치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안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21% 정도 되는 지지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미래가 암울하죠.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것은 그런 이제 난장판이 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또는 이제 당이 이제 기반이 흔들리는 이제 국민의당도 그렇고 이것을 내부적으로 풀다가 잘 안 풀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것을 갖다가 이제 떼쓰는 정치식으로 해가지고 왜냐하면은 지금 이 민주당 하나 가지고 하나만 혼자의 힘만 가지고 그쵸. 전국을 이렇게 헤쳐나가기가 특히 국회 안에서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자신들의 어떤 내부적 위기를 갖다가 그런 그 전국의 큰 관계 속에서 풀기 위해서 적을 바깥에서 하는. 북한 같은 그래서 전략이네요. 뭘 안 해주면 뭘 안 한다는 식으로 네. 해가지고 네. 그래서 사사건건을 이렇게 발목을 오히려 잡는 더. 소위 그런 벼랑끝 역할을 할 전술이네.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맞습니다.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주로 이제 그 선명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당내 전투에서 이기려면 외부 전쟁에서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야 되니까 그런 전법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예. 높다는 거죠. 그러면서 더 위기에 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특히 정권 초기에는 본인이 그 투표하지 않은 그 후보였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좀 초반에 몰아줘야 된다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게 뭐 그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보통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40%로 당선돼도 당선된 직후에 보면 한 70, 80% 정도 올라가죠. 지지를 얻게 되고 잘하라는 이제 당부죠, 그게. 근데 그런 가운데 이렇게 발목을 잡으면 더 미움을 상하게 되거든요. 자, 그럼 다른 당 걱정할 형편이 아니시면서. 아니 뭐 다른 난 걱정이 아니라 나라 걱정이죠. 걱정. 예. 맞는 말씀입니다. 현실적으로 비용 문제 같은 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저희는 이게 지금 선거 비용의 최고 한도액이 약 500억 수준이었는데 500억 좀 넘습니다만은 저는 애당초 그 돈을 뭐 쓸 처지가 아니어가지고 50억으로 잡았고요. 잡았고 지금 한 2, 3억 적자가 난 상태였는데 다행히 어저께 출구조사 이후에 또 후원금이 한 2억 정도 더 들어가서 그러니까요. 마이너스 1억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추산을 해보고요. 큰 당들이 이제 최대 한도가 유세 차량 같은 거 300대씩 쓰고 쓸 때 저희들은 18대 쓰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40번 넘게 방송 연설들 다 나가셨지만 큰 당들은 저희들은 한 번도 못 나갔고요. 그리고 법정 공고문도 16페이지인데 저희들은 8페이지로 냈고요. 8페이지. 어찌 보면은 저희들이 얻은 표가 작은 표이긴 하지만은 표 한 표를 얻기 위해서 들인 비용은 좀 가장 적은 편에 속하지 않을까. 가성비 최고였다. 예. 가성비 최고. 가성비 최고였다. 예, 그렇게도 생각해요. 근데 아니 들으니까 어쩜 이렇게 닮았을까 그 생각. 저희도 사실은 그 60몇 억인가가 선거 보조금으로 나오는데 저희 당이 창당하는 과정에서 당사도 빌려야 되고 뭐 컴퓨터 책상도 사고 어쩌고저쩌고 하느라고 진 빚이 있거든요. 그 빚을 갚고 나니까 딱 50억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50억으로만 선거한다 이 목표를 세웠어요. 근데 중간에 하다 보니까 원래 뭐 얼마로 해주기로 한 홍보가 조금 더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돼가지고 우리도 한 2, 3억 빚이 생길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탈당하시는 분들이 나가시면서 후원금이 완전히 그냥 답제를 해가지고. 역시 또. 예, 그래갖고 후원금이 한 5억 정도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미리 발생해가지고. 예, 미리 발생해서. 조금. 남는 회계 역시. 예. 근데 뭐 홍보물 12페이지짜리 8페이지 하는 거나 저기 유세 차량 18대 하는 거나 뭐 저희 똑같네요. 어쩜 이렇게 방송 영상 한 번도 못 한 거나. 그래도 뭐 저희보다는 보조금도 좀 더 많이 받고. 그러니까요. 뭐 부자만 해도 3년 가지 않습니까? 아, 근데요, 그게 국고보조금에는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마이너스 1억 있다는 방송이 오늘 나갔으니까요. 아마 후원금이 정의당은 오늘 부로 채워줄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후원금은 아니지만 당 후원금은 가능하죠. 근데 당 후원금 제도가 없잖아요. 없나요? 국회의원 후원금으로. 그러네요. 국회의원 후원금을 받아서 객출할 수는 있습니까? 이미 저희들은 그 모든 의원들이 찼어요? 5천만 원씩 이렇게 다 객출했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아니요. 선거인단에 국회의원 1인당 3억까지 가능하니까 국회의원들한테 더 이제 후원금을 주시면 더 할 수 있죠. 그럼 정의당 의원 개인을 후원해서 빚을 갚게 하는 방법이 남아있군요. 예, 특별당비로 내게 하는 거죠. 1억 정도의 빚이야 뭐 저희들이 또 열심히 노력해서 갚아야죠. 뭐 해서요? 노동 현장에서. 돈도 없는 양반들이. 자갈과 모래만 있는. 개인 자산도 맨날 꼴찌면서. 열심히 절약하고 좀 덜 먹고. 자, 그럼 정의당의 1억 빚은 정의당 소속 의원들을 조금 더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시면. 아니, 근데 저희도 뭐 후원하지 말란 뜻이 아니라. 저희도 바른정당 넘어갔다면서요. 아니, 그래도. 여기 또. 저희 앞으로도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12분이 나가시는 바람에 우리 국고보조금이 반토막이 나잖아요. 네. 그것까지는 알 바 아니고요. 네. 자, 어쨌든 이번 선거에 있어서
돈 문제는 이렇게 해결되어 갈 것 같고요. 그죠? 예. 그리고 두 정당이, 진보 정당의 실험, 그리고 보수 정당의 새로운 실험 하며 앞으로 콜라보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저는 이게 꼭 우리만이 아니라 하여튼 대통령을 뽑기 전에는 정책과 이념으로 경쟁해도 뽑고 나면 선출된 대통령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당 이념에 완전히 정체성에 반하는 게 아니면 좀 협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서로 도저히 안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예. 맞는 부분들은 그렇죠. 뭐 예. 특히나 초기에는 좀 안정적으로 정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야 된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얘기 참 재밌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두 분들이 또 주요한 정치인이라 인터뷰가 많이 잡혀가지고 할 수 없이 빠져나가셔야 돼요. 예. 안 그러면 끝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자 오늘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그리고 바른정당 이해훈 전 최고 곧 대표가 되실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역시 대선 다음 날이라 오늘은 문자가 많이 쏟아졌네요. 자, 제가 이제 문자 소개 굉장히 인색한데, 네, 문자 보내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문자를 어느 번호로 보내야 하냐고 묻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검색해보라고 합니다, 저는. 알아서. 오늘 좀 문자를 많이 읽어드릴게요. 네. 자, 대선 때까지 수고해주신 공장장님께 청취자들이 고기를 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고기는 무조건 받습니다. 네. 네. 부위를 가리지 않고요. 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네. 그 고기 먹겠다는 얘기가 맞네요. 제가 오프닝 때 스스로를 대견해하며 스스로를 칭찬하면서 고기 한 번씩 먹자고 했더니 네, 고기를 먹겠다는 문자가 아주 많았고요. 2012년도부터 김어준 공장장 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20대 학생입니다. 늘 감사합니다. 저는 노량진에 있는 학생이지만 오늘은 비싼 고기를 먹겠습니다. 이런 문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도 오늘은 고기를 먹겠다. 네. 공장장님도 알아서 고기 많이 드세요. 부산인데 어제 선거 결과 때문에 저희 사장이 치킨 19마리 돌렸습니다. 득표율 43% 예상했는데 그래도 기쁩니다. 특별히 맛있는 부위, 맛있는 고기 부위 추천해 주세요. 네. 싫고요. 알아서 검색해 보시고요. 자, 제 생일날 뉴스공장이 시작했고 오늘은 결혼기념일입니다. 예. 그래서 고기를 먹을 겁니다. 고기를 먹겠다는 분이 이렇게 많네요. 네. 뉴스 공장 정모를 한번 하시죠. 새벽 말고 정모를 한번 하시면 그때 고기를 잔뜩 사서 가겠습니다. 네. 시청 앞에서 한번 할까요? 아니면 체육관이나? 네. 조만간 저희가 정모, 방송, 공개 방송 한번 준비해가지고, 공지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워낙 새벽이어가지고 힘드셨죠. 네. 이번에는 체육관에서 하던가, TBS 사장님을 좀 졸라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란다는 문자도 참 많았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성공한 대통령 되세요. 가슴이 밭길 끝까지 가겠습니다. 참여정부 거울 삼아 적폐청산에 성공해 주세요. 많은 문자들 왔고요. 그리고 오늘 콜라보도 문자가 많이 쏟아졌네요. 이해훈 경제부총리, 노회찬 노동부 장관으로 입각을 기대합니다. 네, 이 문자는 저희한테 보내시면 안 되고요. 네, 청와대 게시판에 쓰시기 바라고요. 자, 바른정당이나 정의당이나 정정당당하게 페어플레이 해주셨고 또 똑소리 났고 결과도 깔끔하게 승복해 주셨고 멀리서 계속 지켜봅니다. 저는 심상정 후보 지지자였습니다. 하지만 유승민 후보도 정말 멋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인정하는 기자회견 할 때 심상정 후보 지지자로서 감정이입이 돼서 유승민 후보의 이야기에 눈물 날 뻔했습니다. 저에게 투표권이 2장 있다면 2당 모두에게 드리고 싶네요. 선거는 끝이 났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이 방송을 태어나서 처음 듣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이 태어나서 처음 듣습니다. 정치인들 이야기에 정말 귀가 즐겁네요. 6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이분이 실수로 채널을 돌리다가 저희 방송을 처음 들으시는 분인가 봅니다. 큰일 났네요. 채널이 돌아갈 수가 없어, 이제. 다른 채널을 지워보십시오. 지워버리시고. 자, 두 당 때문에 대선 결과를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기억합니다. 네. 두 정당의 의원님들도 지금의 굳은 마음을 잊지 마시고 국면 보고 가십시오. 자, AS를 역대 가장 길게 AS는 여기까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축하드립니다. 저는 김호준이고요. 내일도 옵니다. 안녕.